안녕하십니까, 이주헌입니다. 요즘 AI 이야기가 나오면 꼭 따라붙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대체될 직업은 뭘까? 조금은 농담처럼 시작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꽤 진지한 걱정이 담겨 있는데요. 번역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문서를 쓰고 상담까지 돕는 AI를 보다 보면 이제는 정말 사람의 자리가 어디까지 남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술은 늘 일자리를 없애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의 방식 자체를 바꿔왔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사라질까를 겁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무엇이 남고 무엇이 새로 필요해질지를 함께 보는 일일 것 같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 AI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4월 14일 화요일 AI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AI 톡톡의 첫 번째 코너인 AI 뉴스 헤드라인 보시기 전에 오늘 새롭게 합류한 최수영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수영입니다. 앞으로 AI 톡톡 재밌는 소식들로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통통 튀는 이 최수영 아나운서와 함께 앞으로 AI 톡톡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뉴스 준비했습니다. 어떤 뉴스가 준비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AI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도 5가지 뉴스 준비했습니다. AI가 채용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5년간 AI 채용 공고가 2배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AI 일자리 위협에 대해서 공포가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도 전해졌고요. 클로드로 유명한 엔트로픽이 자체 AI 칩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CEO가 인공지능에 무려 295조를 투자했다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대만의 TSMC는 1분기 매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채용 시장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AI 관련 채용 공고는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특히 신입 채용과 비수도권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AI 인재 수요가 전국 산업 현장으로 확산되는 모습인데 관련 내용 최수영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아나운서는 혹시 요즘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후배들 주변에 좀 있으신가요? 네, 많습니다. 제 친구들도 많고요. 또 선배 후배들도 요즘 구인구직 사이트를 엄청 많이 활용하면서 채용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아직까지 이 취업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좀 있는데요. 이 친구들과 요즘에 대화를 나눠봤을 때 예전에는 이 토익 점수나 기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 AI 툴을 좀 다룰 줄 아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채용 시장에서도 이 AI를 빼놓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AI 시장이 얼마나 커졌고 어떻게 변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산업 현장의 AI 도입이 빨라지면서 실제로 기업들이 인재 선점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잡코리아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AI 키워드가 포함된 채용 공고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12%나 급증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시장의 파이 자체가 2배 이상 커진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볼 만한 대목이 신입진의 약진입니다. 보통 새로운 기술 분야는 경력직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AI 신입 공고가 5년 전에 비교했을 때 162%나 급증하면서 전체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기업들이 당장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미래를 좀 내다보고 또 신입 단계부터 AI 역량을 갖춘 인재를 미리미리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AI 관련 일자리라고 하면 왠지 이 서울이나 판교 쪽 일자리처럼 들리거든요. 네. 저도 막연히 이 AI 일자리는 다 수도권에 몰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 지역별로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번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이었습니다. 지역별 증가율을 보면요, 수도권이 110%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은 무려 232%라는 아주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AI 채용 수요가 수도권에만 머물지 않고요, 전국의 모든 산업 현장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증거인데요. 특히 2022년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던 시점과 맞물려서 전국의 제조 그리고 생산 현장 등에서도 AI 인력을 보다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AI 채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코딩 잘하는 개발자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서비스 기획이나 데이터 분석 쪽에서도 AI에 대한 이런 역량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직무별로 보면 일단 여전히 개발 분야가 강세기는 합니다. 전체 공고 중에서 AI 서비스 개발자가 보시는 것처럼 18.1%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 AI 머신러닝과 엔지니어가 17.9%,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17.4%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바로 기획과 설계 영역의 확장입니다. AI 기획자 직무가 보시는 것처럼 13.8%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중요한 직무로 급부상한 건데요. 이제 기술을 만드는 단계를 넘어서 이 기술을 어떻게 우리 서비스에 녹여내고 또 어떤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지 고민하는 그런 전략가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인문학적 소양과 또 기술적 이해도를 동시에 갖춘 인재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채용 시장인데요. 여기에 데이터 분석가와 또 엔지니어 수요까지 합치면 채용의 스펙트럼이 그야말로 전방위로 넓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뭔가 이 구직자들도 금방 반응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지원자들의 관심도 많이 높아졌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직자들의 움직임도 아주 기업만큼이나 기민합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만 봐도 AI 관련 공고 지원 수가 전월 대비 36%나 급증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채용 과정 자체에도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잡코리아 같은 플랫폼은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과 또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구직자의 이력 그리고 기업의 요구 사항을 정교하게 매칭하는 통합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고를 올리는 걸 넘어서 AI가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채용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수영 아나운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 AI는 정말 일부 전문가들만의 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뭐 직무를 막론하고 한 번쯤은 익혀둬야 되는 뭐 기본 역량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실제로 잡코리아 김효섭 CTO 역시 AI는 이제 모든 산업의 기본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결국 앞으로의 경쟁력은 내가 AI 전문가인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내 업무에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게 될 전망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지역과 직무의 경계를 허물면서 AI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구직자분들도 이런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으면서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한번 손에 익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잘 들으셨을까요? 이렇게 AI를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AI가 또 본인들의 기회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취업 과정에 있어서 AI 활용도도 한번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AI 일자리 위협 과장에 대해서 공포 가질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뉴스로 만나보시죠. 피지컬 AI 도입을 둘러싼 노동계의 우려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일자리 소멸 가능성을 우려하며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AI 도입은 피할 수 없지만 너무 큰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기술 변화와 노동 대응이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수영 아나운서는 혹시 이 무인 카페, 키오스크 네.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무인 카페, 이 앞에 있는 무인 카페 좀 많이 이용하는데 네. 생각보다 이 로봇이 만들어주는데도 꽤나 맛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차이가 예- 없습니다. 예전에 사람이 하는 일을 지금은 이렇게 또 로봇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참 많이 대체가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정부와 이 민주노총이 만나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의 핵심 화두는 단연 AI 도입과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노동계는 단순히 업무가 편해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로봇과 결합한 피지컬 AI가 도입되면 인간의 노동이 아예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을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노동계가 제안하는 대책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보다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파격적인 약속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동계가 걱정하는 게 단순히 일자리 좀 줄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피지컬 AI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예 그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불안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노총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요구했나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해고를 막아달라 이런 수준은 전혀 아니었고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제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영향 평가 전면 도입입니다. 즉, 환경 영향 평가처럼 AI 기술을 현장에 들여올 때 노동 환경에 미칠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과 이윤의 사회적 환수인데요. AI 도입으로 기업이 얻게 될 막대한 초과 이윤을 어떻게 환수를 해서 그걸 사회 안정망으로 재분배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노동권 보장을 제안했습니다. 일자리 변화에 따른 전직 지원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노동권 보호 대책을 요구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다 맞는 말씀이다라고 공감을 표하면서 또 노동계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정부 정책으로 한꺼번에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기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너무 큰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현장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기계가 내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런 공포감이 굉장히 또 클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설명을 한 건가요? 먼저 숙련 노동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피지컬 AI, 즉 로봇이 현장에 도입이 되더라도 이를 운용하고 관리하며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결국 숙련된 노동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스마트 팩토리 사례를 들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자동화로 인해 대량 해고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공정 효율화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이 늘어난 사례가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즉 AI를 일자리를 뺏는 적이 아니라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여주는 도구로 활용하자라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가 제안한 그런 대책들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번 간담회가 그냥 AI에 관련된 얘기만 나눈 건 또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 뭐 최저임금이나 뭐 초기업 교섭 같은 민감한 그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더 언급됐나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거 다 맞는데요. 양경수 위원장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초기업 교섭을 주장했습니다. 기업별로 쪼개져서 하던 노사 협상을 산업별 혹은 지역별로 묶어서 시행하면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높이자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원청 교섭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는 점 역시 이번 회의에서 논의를 하면서 크게 압박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 AI 도입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그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이제는 기술만큼이나 이 제도 설계도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죠. 네, 결국 공동 대응의 실천이 관건입니다.
대통령은 정부 혼자서는 하기 어렵다. 현장의 시각으로 함께 대응하자라면서 공을 노동계로 넘겼습니다. 노동계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AI 노동 정책을 들고 오느냐, 그리고 정부가 그것을 얼마나 예산과 제도로 잘 뒷받침해주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AI가 창출한 이윤을 나누는 방식이나 노동 영향평가의 법제화 여부 등이 하반기 노정관계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술의 화려한 발전 뒤에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보다 세밀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정부와 민주노총이 가졌던 간담회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 번째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트로픽이 자체 AI 칩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뉴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AI 기업들의 경쟁이 이제 반도체 설계 단계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이 반도체 품귀와 연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AI 칩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모델을 넘어 인프라와 칩 확보로 옮겨가는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영 아나운서는 요즘 이 생성형 AI 어떤 툴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원래 GPT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제미나이가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위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GPT를 처음에 많이 쓰다가 저는 요즘 이 클로드도 좀 자주 쓰고 있거든요. 네. 이 답변 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뭔가 이 상황에 따라서 번갈아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클로드로 유명한 엔트로픽이 이번에 자체 칩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로이터 통신이 아주 흥미로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엔트로픽이 더 강력한 AI 시스템을 구동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자체 AI 칩 설계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특정 회사의 GPU를 구하기가 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데요. 이런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응하고 또 외부 의존도를 낮춰서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의지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칩 하나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모델 만드는 회사가 반도체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건 뭔가 꽤 큰 결정처럼 들리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숙련된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제조 공정을 관리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첨단 AI 칩 하나를 설계하는 데만 최소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7,400억 원이 넘는 거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현재 엔트로픽의 구상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긴 합니다. 전담팀을 꾸리거나 구체적인 설계안을 확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엔트로픽의 가파른 성장세를 본다면 왜 굳이 자체 칩까지 설계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보다 이해가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엔트로픽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배경에는 뭔가 이 클로드의 성장세가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저와 같이 이렇게 클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죠?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네, 이번 주 초에 엔트로픽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자사의 AI 모델인 클로드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연간 환산 매출이 지난해 말 약 90억 달러에서 현재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매출 규모가 3배 넘게 뛴 겁니다. 이렇게 덩치가 커지다 보니 남의 칩을 빌려 쓰는 것보다 자기 몸에 딱 맞는 옷, 즉 자체 칩을 만들어 쓰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효율적이고 또 비용도 아낄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선 거죠. 네, 이렇게 자체 칩을 만들면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근데 엔트로픽은 지금까지 아마존이나 뭐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의 칩을 계속 써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엔트로픽이 그동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투자사인 아마존과 또 구글의 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초에도 구글과 브로드컴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내년부터 3.5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연산 용량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즉 당장은 구글의 TPU 같은 기존 칩을 쓰면서 인프라를 확장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체 칩 개발을 통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엔트로픽 같은 대형 AI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칩 개발에 뛰어놀게 되면은 뭔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까요? 위기가 될까요? 사실 위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보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엔트로픽이 칩을 직접 설계, 즉 팹리스를 한다고 해도 그걸 실제로 생산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갈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공급할 파트너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나 SK하이닉스의 HBM 사업 입장에서는 거대 고객사 엔비디아 외에도 엔트로픽 같은 새로운 큰손이 시장에 직접 등장하는 셈입니다. 고객사가 다변화될수록 우리 기업들의 협상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AI 경쟁이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느냐를 넘어서 누가 더 안정적인 반도체와 연산 인프라를 확보하느냐, 이런 싸움으로 또 번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엔트로픽이 과연 칩 독립에 성공해서 AI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할지 아니면 기존 빅테크와의 동맹을 더 강화할지 사실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확실한 건 이제 AI 기업에게 반도체 역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됐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AI에 관련된 AI 칩 개발을 엔트로픽이 그 경쟁에도 뛰어들었다. 이렇게 뉴스를 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 아마존의 CEO가 인공지능에 무려 295조를 투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아마존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약 29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앤디 제시 CEO는 AI를 세대에 한 번 나올 기술 변화로 규정하고 인프라를 비롯해 로봇과 위성통신 등 핵심 사업 전반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마존의 승부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영 아나운서는 만약에 한 295억 정도가 생긴다면 네,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 집을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남는 돈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옷도 엄청 많이 사고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네, 295억이라는 돈 정말 뭐 집도 사고 옷도 사고 여행도 다녀도 사실 다 쓸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없겠죠. 네. 하루에 100만 원씩 쓴다고 가정했을 때 80년 넘게 써야 다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존이 그보다 훨씬 큰 무려 295조 원을 AI에 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95조 원이면 뭔가 어느 정도 규모로 받아들여야 될지 이 감도 잘 안 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숫자를 듣고 귀를 의심할 정도였는데요. 앤디 제시 CEO가 연례 주주 서한에서 오는 2026년 자본 지출 규모를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약 29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시 CEO는 현재 AI 열풍을 단순히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대한 기술 변화로 규정을 했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 등장이나 스마트폰의 탄생에 비견되는 혁명이다라는 건데요.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아마존이 닿아 있는 모든 산업의 근간을 AI로 완전히 재편하겠다라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크게 투자를 한다는 걸 보면 뭔가 이 아마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크게 베팅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마존 이 앤디 제시 CEO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투자 확대를 얘기하는 거죠? 네, 우선 제시 CEO가 이 투자는 결코 추측이나 막연한 기대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올해 지출되는 자본의 상당 부분은 이미 고객들의 약정을 확보한 상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즉, 물건을 팔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주문서를 받아놓고 인프라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2027년과 2028년에는 확실한 수익으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현재 AI의 성장은 유례가 없는 수준이고 이건 평생에 한 번 있을 법한 기회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주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규모 투자가 단순히 서버를 더 사고 뭐 데이터 센터를 더 짓고 이런 데서 끝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아마존은 네. 이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투자의 핵심은 AI 인프라지만 아마존의 강점인 실물 비즈니스와의 결합에 이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마존은 로봇 공학, 위성 통신, 드론 배송 등 핵심 사업 전반에 AI를 두뇌로 심을 계획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마존이 바라보는 AI 선순환 구조인데요.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고 연산 효율이 올라가면 AI 활용 비용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기업과 개인이 AI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이는 다시 더 큰 혁신과 수요를 부르는 선순환을 만든다는 논리입니다. 아마존은 이 거대한 흐름의 길목을 선점해서 모든 산업의 AI 인프라를 선점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뭔가 이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거는 이 AI뿐만 아니라 위성 인터넷 사업도 같이 키우겠다는 점이었거든요. 이거는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도 뭔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잖아요. 맞아요. 이 아마존의 속내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바로 저궤도 위성망인 레오 프로젝트 말씀하신 건데요. 제시 CEO는 이를 아마존의 장기 성장을 이끌 또 하나의 강력한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안에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고 지상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는데요. 초기 투자비는 막대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신규 고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인터넷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성망을 제공하고 그들이 아마존 생태계 안에서 쇼핑을 하고 아마존 AI를 쓰게 만드는 한마디로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는 야심인데요. 결국 AI 인프라와 위성망을 결합해서 지구적인 디지털 영토를 넓히겠다라는 포부입니다. 네, 결국 이 아마존의 이번 움직임은 그냥 AI에 돈 많이 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산업 전체의 기반을 잡겠다는 뜻으로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제 AI 전쟁은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느냐 이게 아니라 누가 더 거대한 인프라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냐라는 자본력과 인프라의 싸움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아마존의 295조 원 베팅은 클라우드 시장 1위의 위상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의 모든 산업이 아마존의 AI 인프라 위에서 구동되게 만들겠다라는 플랫폼 지배력에 대한 집념입니다. 이 엄청난 투자가 계획대로 수익으로 전환이 될지 혹은 빅테크 거품론의 출발점이 될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아마존의 행보를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AI 경쟁은 그저 모델 성능 못지않게 누가 더 큰 인프라와 자본을 바탕으로 시장의 길목을 선점하느냐, 이 부분의 싸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 만나보시죠. 대만의 TSMC 1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뉴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AI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엔비디아와 애플 등 주요 고객사의 주문이 이어지며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는데요. AI 열풍이 반도체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이 AI 뉴스 보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이 엔비디아 아니면 TSMC로 이야기가 끝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만큼 이 TSMC가 AI 열풍의 중심에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번에 TSMC가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TSMC다라는 탄성이 나올 법한 결과였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발표에 따르면 TSMC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나 증가한 1조 1,340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조 9천억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가뿐히 뛰어넘은 것은 물론이고요. 1분기 매출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숫자입니다. 특히 3월 한 달 매출만 1년 전보다 45.2% 급증했는데 최근 중동의 긴장 고조나 또 대만의 지진 여파 같은 대외적 악재가 무색할 만큼 AI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강력해졌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네, 대만은 이렇게 뭐 지진 이슈도 있었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 그래도 이런 실적이 나왔다는 건 확실히 이 AI 반도체 수요가 뭐 그만큼 강하구나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마디로 AI 무풍지대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현재 엔비디아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TSMC에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TSMC의 첨단 공정 가동률이 이미 풀가동 수준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 시장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지만 고성능 컴퓨팅과 AI용 반도체라는 새로운 엔진이 그 공백을 메우고도 남을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AI 전쟁을 벌이는 동안 그 무기를 제작해주는 TSMC는 지진도 또 경기 침체 우려도 비껴가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는 실제로 단순한 호실적을 넘어서 시장의 즉각적인 신뢰로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TSMC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대만 증시 종가가 2.05%나 뛰었는데요. 이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실적 수치를 넘어서 글로벌 AI 공급망 내에 TSMC가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증명해낸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 관심은 다음 주 컨퍼런스 콜로도 쏠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전문가들은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죠?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나노 공정의 수익성이고요. 둘째는 2나노 공정의 도입 계획입니다. TSMC는 현재 주력인 3나노 공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차세대 기술인 2나노 공정을 언제쯤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반도체는 나노 싸움이라고 불릴 만큼 미세 공정 기술이 곧 경쟁력인데요. TSMC가 이 격차를 얼마나 더 벌릴지가 향후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TSMC가 잘 나간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인 삼성에는 좀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동시에 반도체 시장 전체가 커진다는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양면성이 있는데요. TSMC의 실적은 반도체 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합니다. TSMC가 잘 나온다는 건 결국 AI 시장 전체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삼성전자에게는 TSMC의 독주가 위협적이지만 동시에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나 또 다른 부가적인 반도체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기업들에게도 분명한 기회가 될 겁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TSMC는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업계의 평가가 다시 한번 확인된 점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넘어야 할 벽이 여전히 좀 높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네, 결국 이 TSMC의 실적은 AI 열풍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면서 동시에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가지 뉴스 다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헤드라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AI 기업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전자상거래를 넘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물리혁신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AI 시대를 넘어 아마존이 어떤 전략과 경쟁력으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 아니면 프라임 비디오 같은 거겠죠? 근데요, 우리가 보는 그 표면 아래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거대한 엔진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심장부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맞아요. 모든 건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주 평범했죠. 하지만 만약 아직도 아마존을 그냥 큰 쇼핑몰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로 거대한 빙산의 딱 맨 위에 튀어나온 부분만 보시는 거예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7.7%.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점유율이에요. 바로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우리가 알던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그림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아마존의 심장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핵심 원리, 바로 멈추지 않는 플라이 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2001년에 제프 베조스가 냅킨 한 장에 슥슥 그렸다는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아마존 제국을 만든 설계도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돌기 시작하면 절대로 멈추지 않는 바퀴처럼 모든 사업 부문이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조. 이걸 아마존 플라이휠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하죠? 일단 고객 경험을 최고로 만들어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이 늘어난 고객들을 보고 더 많은 판매자들이 아마존으로 들어옵니다. 판매자가 많아지니까 상품은 훨씬 더 다양해지고요. 이건 다시 맨 처음에 고객 경험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거죠. 이 바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빠르게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플라이휠이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연료가 계속해서 주입되거든요. 바로 고객에 대한 집착, 끊임없는 발명과 단순화 같은 아마존의 핵심 철학입니다. 아마존의 모든 결정은 바로 이 원칙들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좋아요. 이렇게 강력한 철학으로 플라이휠을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돈은 대체 어디서 버는 걸까요? 아마존의 진짜 금고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아마 정답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마존 하면 떠올리는 그 전자상거래, 사실 전체 매출의 절반도 안 돼요. 진짜 돈을 버는 곳은 바로 여기, 압도적인 수익을 내는 클라우드 서비스 AWS와 디지털 광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쇼핑몰이 아니라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기술 기업인 셈이죠. AWS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을 합친 것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넷플릭스, 우리가 매일 쓰는 수많은 앱과 웹사이트들이 사실은 이 AWS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인 거죠. 바로 이 막강한 수익 구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존이 적어도 2027년까지는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성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아마존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시대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그 중심에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아마존의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모든 고객 경험을 재구성하는 결정적인 변곡점이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마존의 미래 전체를 건 거대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이 하려는 건요, 그냥 기존 서비스에 AI 기능 몇 개 추가하는 그런 개선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회사 전체의 DNA를 AI 중심으로 바꾸는 완전한 재창조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 거대한 야망의 핵심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AI 기술의 맨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생태계 전체를 다 먹어버리겠다. 바로 수직 통합입니다. 자, 이 AI 스택을 한번 보세요.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그 두뇌를 움직이는 심장엔 자체 제작 반도체, 그리고 이 모든 걸 떠받치는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까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AI 시대의 왕국을 통째로 스스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AI 혁명이 단지 디지털 세상, 클라우드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무대가 아마존의 거대한 물리적 세계, 바로 물류창고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100만 대.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존의 물류창고를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로봇의 숫자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100만 대가 넘는 로봇이라니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 로봇의 수가 아니에요. 이 100만 대가 넘는 로봇 군단을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두뇌, 바로 디플리트라는 AI 시스템입니다. 이 AI 지휘관 덕분에
로봇들은 단 한 번의 충돌이나 시간 낭비 없이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플라이휠 기억나시죠? 여기에 AI와 로봇이라는 초강력 엔진을 장착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초가속 플라이휠. AI와 로봇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배송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압도적인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죠. 그 결과 플라이휠은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존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작은 서점에서 시작해서 인터넷 세상을 지배하고 이제는 AI와 로봇으로 현실 세계마저 재편하려는 아마존. 그들의 플라이휠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지금, 이 거대한 힘은 과연 우리 세상을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이제 이건 아마존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기술 변화만큼이나 시장의 평가를 함께 읽는 일도 중요해졌는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시선으로 주요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함께 짚어보는 AI 증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볼 리포트는 SK증권의 아우토크립트 리포트입니다. 시장은 아우토크립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미래 자동차의 보안을 책임지는 회사 아우토크립트입니다.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대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그 기술의 심장부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 차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다면? 아니면 차에 있는 내 모든 개인정보를 쏙 빼간다면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요즘 자동차가 어떻게 해커들의 새로운 놀이터가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요즘 차는요, 그냥 굴러가는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 컴퓨터라고 봐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그러니까 SDV라고 부르는데요. 항상 외부 네트워크랑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바로 이 연결이 해커들에게는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커지고 있냐? 여기에는 거대한 두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과 규제인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상황이 진짜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보세요. 한쪽에서는 자율주행이다, SDV다 하면서 차를 막 똑똑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안이 중요해지고요. 근데 바로 그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전 세계 정부들이 나서서 이제부터 자동차 보안은 무조건 법으로 지켜야 해 하고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기술 발전과 정부 규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장난이 아니죠? 유럽은 벌써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한국, 인도, 중국 같은 거대 시장들이 줄줄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보안 솔루션이 없으면 이제 이 나라들에서는 아예 차를 팔 수가 없게 된다는 아주 간단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하고 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플레이어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에 완벽하게 준비된 전문기업 아우토크립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를 위한 디지털 보디가드인 셈이죠. 아우토크립트, 어떤 회사냐고요? 2019년에 설립된 말 그대로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완전 특화된 전문가 집단입니다. 근데 고객사 리스트를 보면 와, 현대차 그룹,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다 있죠. 이건 실력은 이미 검증됐다고 봐야겠죠? 아우토크립트가 진짜 대단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냥 보안 프로그램 하나 뚝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를 처음 스케치하는 설계 단계부터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마지막으로 공장에서 수만 대씩 찍어내는 양산 단계까지 전 과정을 다 책임지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특정 부품 보안이나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아우토크립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하는 유일한 풀스택 업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게임의 룰을 바꾸는 아우토크립트만의 압도적인 무기인 거죠. 자,
지금까지 기술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턴 진짜 돈 얘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아우토크립트의 비즈니스 모델, 그 핵심에는 바로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로열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2025년 매출 구성을 보면 어라? 로열티는 5%도 안 되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저 작은 조각이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왜냐? 자동차가 한 대 팔릴 때마다 아우토크립트의 통장에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그런 모델인 거죠. 그 송장세가 어느 정도냐면 이 그래프를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차가 똑똑해진다는 건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컴퓨터 부품, 바로 ECU의 개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2025년에는 차 한 대당 8개 정도였다면 불과 3년 뒤인 2028년에는 무려 56개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차 한 대에서 벌어들이는 로열티 수입이 그냥 7배로 점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 30이 이 상장 스토리의 활용 점정입니다. 지금 양산 들어간 프로젝트가 3개인데요. 2028년이 되면 이게 무려 3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래요. 10배죠? 자, 그럼 계산이 되시죠? 차 한 대당 로열티는 7배 뛰고 프로젝트 수는 10배가 늘어난다? 이 두 개가 만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우토크립트의 이야기는 자동차라는 울타리를 넘어 훨씬 더 큰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바로 다음 목표는 로봇입니다. 자, 유럽에서 2027년부터 아주 중요한 법이 시행됩니다. 사이버 보건력법, 줄여서 CRA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공장 로봇, 서비스 로봇, 심지어 AI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디지털 제품은 해킹당해도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법이에요. 이건 뭐 아우토크립트를 위해 거대한 새 시장이 통째로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당연히 아우토크립트는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죠. 이미 발빠르게 움직여서 6곳의 주요 로봇 회사들이랑 파트너십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안에서 쌓아올린 그 기술력을 이제 로봇 시장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이 새로운 시장마저 선점하겠다는 거죠.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에서 안전이라는 가치는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우토크립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의 안전을 누구에게 믿고 맡겨야 할 것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인공지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AI를 간파하는 똑똑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